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계실까요? 쫙 올리겠습니다.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다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술사 답안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실무상의 개선점이에요. 자, 기술사라는 것은 기술사 협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무상에서의 어떤 대안 제시, 품질 개선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야 기술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했던 방식, 즉 예를 들자면은 족보를 외운다, 아니면 어떤 장판지를 외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부를 볼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즉 어떤 내용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본질, 즉 예를 들면 표준 시방서상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자면 뭐예요? 침투수에 대해서 어떤 침투수 방지를 위한 품질 기준이 있어요.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직구를 설치하고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침투수를 집수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옹병내로 집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무상에서의 어떤 품질 개선책 같은 것들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아까 또 어떤 얘기를 했죠? 뒤채움 다짐할 때는 협소 부분에서 모래 다짐을 할 때는 잘 다짐이 안 된다. 따라서 벌킹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채 현상에 의한 물 다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의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콘크리트 크리프 보겠습니다. 크리프는 뭐죠? 콘크리트가 어떤 하중의 증가가 없는데 소성 변형이 시간 의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얘 때문에 PS 강선에 강제의 손실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가 또 밑에 PS 강선의 강제에 대한 어떤 긴장력 손실에 대한 문제도 시험 문제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하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씩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크리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크리프 하면은 구조물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소성 변형이 생기니까 교량 같은 데서는 처짐이 생기고 또는 평탄성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또 덜 중국에 가서는 어떤 단면 결손이나 균열이 생기면 내화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미치는 영향 쓰고요. 그다음에 영향 주는 요인은 크리프하고 비례관계 있는 영향, 반비례관계 있는 영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어떻게 쓰냐면 콘크리트의 크리프니까 비례관계에 대해서는 재료, 설계, 배합, 뭐 시공 이런 것들을 시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결합 제비는 크리프에 비례를 할까요? 비례를 하지 않을까요? 물결합 제비가 크면 클수록 크리프는 잘 생기겠죠. 단위 수량이 크니까. 단위 수량도 비례 요인이에요. 근데 반비례 요인은 뭐죠? 단위 시멘트량, 단위 결합재량 이런 것들은 반비례 요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강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크면 클수록 크리프는 질 생길 거예요. 강성이 커지니까. 근데 굴재에 대한 치수가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 반비례가 이제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례 요인과 반비례 요인을 비슷한 걸 내용을 쓰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크리프에 대한 어떤 대책 얘기를 꺼내는데 아무래도 재료 설계, 시공, 유지 관리가 있겠지만 콘크리트니까 사전 대책인 재료 배합, 시공, 사후 대책인 유지 관리 대책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꺼낼 수 있고요. 이 맥스웰 이론에 대한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죠? 이 크리프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로도 표시할 수 있고 크립과 릴렉세이션의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기도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이 있다? 우리 크립 변형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하중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하중이 이제 재하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재하가 된다. 재하 로딩, 유지 메인테인, 재하 리무빙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크립 변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변형률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간이 있으면은 탄성 변형, 탄성 변형, 소성 변형, 탄성 회복, 소성 회복에서 이게 이제 잔류 변형이 이만큼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맥스웰 이론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재료 배합 시공이죠. 예를 들자면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크게 한다. 골재량을 많이 한다. 단위 수량을 줄인다. 단위 수량을 줄이려면 감수제를 쓴다. 섬유 보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례를 꺼낼 수도 있다. 뭐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강제 밀시트는 시험 문제 이거는 이번 시험에 제가 그대로 이제
고해성사를 하자면 요거는 적중을 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못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밀시트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시험 성적서예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의 기재 내용만 쓰시면 되겠죠. 즉 제품 번호나 연월일 제조사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얘가 시험 성적서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기준, 방법, 기관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공법 유형화해서 풀 수가 있겠죠. 밀시트에 대한 작성 목적, 밀시트에 대한 기재 내용, 밀시트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 뭐 이런 얘기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성적서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품질 관리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밀시트에다가 QR 코드를 해서 딱 찍으면 바로 이제 그 성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시각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기술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고요. 자, 뭐 시험 성적서다. 이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에서 시험 포장. 이거는 문제 적중시켰죠. 이번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은 이번에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죠. 먼저 장비를 대기 전에 가장 다짐도나 어떤 마샤랑 정도나 다짐도가 제대로 나오는 어떤 장비 조합을 하기 위해서 시험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럼 시험 포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세 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자,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을 나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구간마다도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먼저 어떻게 한다? 세 개의 3종의 포솔 두께의 변화. 포솔 두께를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께가 T는 6cm, T는 7cm, T는 8cm, 또는 T는 6, 7, 7, 8, 7, 6, 뭐 이런 식으로 두께를 3종 변화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짐 횟수는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4, 8, 4, 타이어, 마카담, 타이어, 탄뎀 롤러, 마카담, 타이어, 탄뎀 롤러 순으로 이제 다지는 거죠. 콘크리트 포장인데 왜 아스팔트를 얘기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잖아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있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자, 484 또는 뭐 4, 14 또는 4, 12, 4 이런 식으로 이제 다짐을 해서 가장 다짐도가 안정도가 큰 장비 조합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품질 시험을 통해서 이 투입 장비에 대한 적합도를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어떤 장비 능력, 일일 작업 능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투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본공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한다? 운반거리가 짧은데 아스콘이 굉장히 운반거리가 긴 데다 하면 안 되겠죠. 또요. 종단 경사가 구배가 경사가 작은데 경사가 높은 데는 대표 단면이 아니죠. 직선 구간에 한다.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뭐 이런 얘기 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쓰는데 어떻게 한다?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을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공사 하듯이 품질 관리상 유의사항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써보겠습니다. 다짐을 하는데 아스팔트의 다짐 장비가 포장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 포장의 어떤 평탄성이나 이런 품질이 떨어지겠죠. 본공사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시험 포장에서 주의해야 하나요? 주의해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시 유의사항은 뭐냐면 현장에서 쓰는 그 장비 그대로 써야 돼요. 새 장비가 아니라 다른 장비가 아니라 그 장비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유의사항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포솔 온도라든지 다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을 한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다짐도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롤러에다 센서를 달아서 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품질 관리 기법도 제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여기 나온 게 몇 가지가 앞으로 나올 만한 계속 나오는 그 울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적인 건데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뒤채움제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재료의 품질 관리, 다짐의 품질 관리, 시공의 품질 관리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나오고요. 얘도 도로 포장 시험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공통 아이템이죠. 1페이지에 시험 포장 얘기를 끊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하다. 적중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제 논술형으로 가겠습니다. 논술형에 대해서는 논문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논리적 결론이에요.
논리적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개선책이 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품질에 대한 고지고대로 어떤 표준 시방서 내용이나 기준만 쓰고 끝낸다라는 건 안 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보완점이 무엇인지, 실무상에서의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결론부에 써야 되는 거예요. 즉 논리적 결론. 이 중요하죠.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글쓰기 책이나 논술에 대한 책 같은 걸 많이 읽으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주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논증이 필요하대요. 논리적 증명.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논리적 결론에는 거기에 대한 논증, 즉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이유로 이래야만 한다라는 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쓰라는 시험이 논문형이에요. 따라서 논리적 결론을 논증, 즉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논술의 결론 방법이겠죠. 그거를 생각하십니다. 맨날 그냥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례나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족보나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요. 머리를 자꾸 굴리고 생각한다. 실무에서는 문제점은 뭐지? 개선책은 뭐지? 이런 것들요. 자 그러면 GPR의 탐사 원리하고 적용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GPR의 탐사 원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발진자하고 수진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GPR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여기 발진자가 있고 수진자가 있어요. 여기는 발진자, 여기 수진자, 발진자, 수진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제 공동이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단단한 집안이 있고 여기 이제 어떤 매설물이 있다고 하면 얘가 파가 이렇게 왔다 간다, 이렇게 왔다 간다, 이렇게 왔다 간다, 이렇게 왔다 간다, 이렇게 가죠. 그리고 파가 하나는 직접 파가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거리하고 심도를 보시면 거리, 그다음에 심도를 보시면 오는 파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설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GPR 탐사죠. 전자기파. 그래서 GPR 탐사의 원리는 뭐냐면 반사된 진폭과 반사된 전자기파의 진폭이나 아니면 전파 시간을 분석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파 시간은 V는 메타 퍼 세크. 즉 우리가 얘기하면 거리하고 시간의 함수예요. 시간의 함수. 그런데 이 전자기파의 속도는 우리가 기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은 반사 시간은 우리가 측정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심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뭐예요? GPR 탐사예요. 자 그러면 GPR 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 진폭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지질에 대한 특성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 원리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적용 범위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질만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도 해요. 그러니까 지질에 대한 분포나 어떤 환경 오염 조사나 공동 조사도 되지만 구조물에 대한 결함 조사도 돼요. 그러니까 공극이나 균열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포장에 대해서도 하면 포장 두께 하고 요즘에 뭐 하죠? 도로 지반에 대한 함몰 같은 것도 알 수 있죠. 공동.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고려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탐 심도, 즉 어디까지 측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같은 경우에서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품질 관리상의 어떤 그 신뢰도가 높은데 가탐 심도가 1에서 3m예요. 굉장히 작죠. 근데 저주파 같은 경우에서는 가탐 심도가 높지만 깊지만 어떻게 된다? 신뢰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석상의 오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고려사항을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 타 시험과 병행한다. 전자기파나 탄성파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TSP 같은 이 가탐 심도, 즉 탐사할 수 있는 심도나 거리가 넓은 것을 써서 얘를 같이 병행 시험에서 보완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고요. 또는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추 조사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부분을 한다? 3차원 토모그래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물리량이에요. 물리량. 즉 파의 속도를 가지고 물리량으로 한다는 건데 얘가 정확하게 딱 보면은 어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면 또 얘가 어떤 공동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떤 게 하냐면 정성적인 부분에서 색도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몰 구간에서는 이렇게 퍼렇게 표시되고 나머지는 빨갛게 표시되면 공동 구간에서 퍼렇게 되고 나머지는 빨갛게 표시되면 이게 금방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3차원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 기술로 표시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3차원 토모그래피라고 해요. 즉 이 물리량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어떤 정성적인
도면화, 도식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떤 신뢰도도 향상할 수 있고 전체적인 범위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즉 기술사 시험은 얘 원리나 적용 범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얘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어떤 탐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개선책이 뭐냐? 이게 핵심이죠.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런 그 GPR 탐사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라든지 검교정사 이런 얘기를 꺼내든가 하여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거는 맨날 나온다고 했죠. 맨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려면 레미콘하고 아스콘 재료를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거 현장에서 점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공장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장 점검이나 현장의 품질 관리나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레미콘 품질 관리, 아스콘 시공,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팔트 시공 이런 얘기할 때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1페이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되는 기본 아이템이다. 요거는 지금 자세히 공부를 하셨다가 또 나중에 시험 문제 아스팔트 시공 나오면은 1페이지 쓰고 아스팔트 시공하면 공장 검수부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재 공급원에 대한 어떤 승인 신청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 쓸 수 있는 공통 아이템이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한다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거는 기본 문제예요. 자, 점검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점검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정기 점검이 있는데 점검의 대상과 점검의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침에 있는 내용이죠. 자, 점검 대상은 사전 점검은 1000, 2000. 그다음에 3000, 5000이죠. 3000, 5000. 그래서 레미콘은 1000m 사전 점검은 그다음에 아스콘은 총 설계 물량이 2000톤 이상일 때 얘는 총 설계 물량이 3000톤, 5000톤 이상일 때 점검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점검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미콘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미콘 저장 시설, 레미콘 눈반 시설, 그다음에 회수수나 어떤 폐기물 레미콘에 대한 시설, 폐기 시설, 그다음에 계량 장치, 시험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스콘은 뭐 한다? 아스콘 저장 시설 있죠. 핫빈, 콜드빈 저장 시설이 있고요. 또 가열 시설이 있고 운반 시설이 있고 계량 장치가 있고 시험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 점검하는 그 점검 항목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불량에 대한 어떤 자재 처리 방법은 기준과 절차가 있을 거예요. 이 기준에 미달되면은 절차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불량 레미콘은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기 시험 4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그다음에 강도, 압축 강도.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이번 시험이 중요하다. 단위 수량 신속 측정 방법이요. 이 품질의 레미콘 받아들이기 시의 품질 기준 중에 4가지 중에 하나 더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단위 수량 신속 측정 방법까지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쓰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방서나 지침이 바뀌면 그 내용은 반드시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콘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통 뭐해요? 이거 말고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온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공장에서의 어떤 그 제조 시 온도 또는 운반 온도 보는 거죠. 현장 도착할 때 온도 이런 온도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샬 안정도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서 얘가 적부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불량이 되면 어떻게 한다? 방법은 폐기 확인선을 진구하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량 장치 처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점검, 스마트 품질 관리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한번 보시면 온도 관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현장에 레미콘을 아스콘을 받아들였다. 그럼 온도계를 꽂을 때는 그게 무슨 검사죠? 우리가 이제 품질에서 용어가 있는데 발췌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수 검사라는 게 있죠. 발췌 검사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때 그거를 하나씩 대표 이치로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전수 검사는 이게 적을 때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때는 전수 검사를 하는 게 목적 그 원칙인데 이게 물량이 너무 많다 보면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도 관리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온도계를 꽂으면은 발췌 검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요. 그럼 전수 검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점검 방법에 대한 품질 개선 방안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품질 개선을 자꾸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는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미콘을 시험 문제를 내건 콘크리트 시험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있나요? 아스콘에 대해서 포설에 대한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오던 안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오면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자재보건 공발에 대한 점검 얘기를 1페이지에 쓸 수 있다. 기본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거는 갖고 간다. 그래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설 자재에 대한 어떤 종류하고 반입시 품질 관리 종목 빈도. 이제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왜 냈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제 본질을 본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좀 못 썼어요. 가설 자재 종류도 좀 못 썼고 나는 뭐 H8 토리벽 정도만 알겠다. 복공판 정도만 알겠다. 그 정도만 써겠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실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험 종목이나 빈도는 예를 들어서 입고시에 대해서 보시면은 얘가 자재 규격이 바뀔 때마다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썼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설 자재에 대해서 재활용 자재가 있잖아요. 재사용 자재. 재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에 대한 확보 방안이에요. 이게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죠? 자, 일단 재사용 강제를 반입을 해요. 반입을 한 다음에 시험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받으려고 시험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2달이 걸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쓴다라는 거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품질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반입을 현장에서 시험 성적서를 입고를 하기 전에 먼저 반입을 하기 전에 시험 성적서를 받았어야 되고요. 시험에 대한 또 품질 기간도 짧아야 돼요. 2달씩이나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공기가 늘어지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의 본질을 보세요. 즉, 이 내용을 다 못 쓰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를 쓰면 기술사.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썼는데 실무에서의 문제를 짚지 못한다라면 기사. 그냥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사는 문제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즉 실무상의 문제를 간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썼죠. 재사용 가절세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 개선은 뭐냐면 먼저 선반입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태를 얘기해 보면 먼저 반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시험 의뢰를 해요. 그럼 2달이 걸려요. 2달이 걸리니까 일단 작업은 해요. 한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요. 이거 걷어낼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선 대책은 시험 시간을 빠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입고 전에 먼저 시험 성적서를 구비해서 입고를 한다. 현장 입고 자체가 안 된다라고 지침을 바꿔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은 맨날 감사원에서 혼나는 거 그거 아닌가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재사용 과절제에 대해서 시험 성적에 대한 미달 부분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무상에서의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항상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그 내용은 실은 책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구글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고 칼럼 같은 데도 읽어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구글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떤 검색 엔진이 잘 나와서 그거 찾아보면은 칼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한 교수님들의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본다라는 거죠. 학회지도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설 기자재의 종류는 파이프 서포트, 강관비계, 비계류, 서포트나 비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변강제나 H형강, 시트파일 같은 거나 복공판들이 있다. 이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우리 현장에서 비계류나 이제 그 흙막이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서포트는 압축 부재니까 압축하준 걸 볼 거고 뭐나마나 비계류는 휘 민장 압축을 다 봐요. 왜냐하면 비계는 수직제도 있고 수평제도 있고 경사제도 있으니까 압축도 보고 휨도 보고 아니면 인장도 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H형강이나 아변강제나 H형강이나 널말뚝은 치수나 강도나 연신율을 봐요. 항복 강도, 연신율, 치수, 규격 같은 거를 제대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300에 300강제를 써야 되는데 200에 250강제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복강판에 대해서는 외관 상태나 성능을 본다. 여기서 여기 시험 종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빈도는 원칙은 어떻게 되죠? 제품 규격이 바뀔 때마다 또는요 공급자가 바뀔 때마다 공급자마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중요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의 내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걸 내용을 아무리 잘 써봤자 실무상의 얘기를 제대로 못 쓰면 59점.
근데 이 내용을 제대로 못 썼는데 하나만 위주로 썼어요. 나는 H8 토리벽 위주로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시험 방법이 강도나 규격 치수의 재원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쓰고요. 빈도는 이제 어떤 적정 빈도를 얘기하고 특히나 이제 주요 토합이 작용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빈도수를 뭐 3개 정도를 한다라고 내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현장 얘기를 썼어요. 그럼 점수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답게 쓰세요. 기사답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모범 답안도 있고 족보도 돌아다니고 장판지도 돌아다니고 누구는 뭘 외우래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죠. 기술사는 거기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시방 기준이 맞추기가 어렵다. 시방 기준을 바꿔야 된다. 즉 시방 기준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시방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침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기술사다. 넘어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 진단에 대해서 비파계 시험 종류.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자, 문제를 해체를 해요. 그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문제를 합체를 해요. 합체를 해서 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길다란 장문을 그대로 읽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잘라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풀기 쉬운 단위로 쪼개서 푼 다음에 얘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비파기의 시험 종류는 시설물별로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고 강구조물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비파기 시설물에 대한 종류하면은 종류를 열거하는 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비파기 시험, 강구조물에 대한 비파기 시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뭐 복합 구조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강콘크리트 복합 구조물. 자 그러면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도 변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파괴적 개념과 비파괴 개념이 있는데 파괴적 개념에서는 초음파법,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파괴 개념에서는 초음파법, A법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괴적 개념에서는 브레이커법, 풀아웃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열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성화, 염매, 뭐 질산은 역정법,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험에 들어가는 거고요. 내부 탐사는 뭐가 있나요? 철근 같은 거 부식도 측정이나 피복 두께 측정 같은 거, 초음파법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 아까 나온 거 아닌가요? 철근 부식도 측정? 네, 비파괴 또 나와요 밑에. 자, 일단은 강구조물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반부가 있고 용접부가 있어요. 일반부에서는 표면 결함에 대한 부분에서 보통 외부 검사를 하죠. 유관 검사나 침투 탐상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용접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내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즉 내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하니까 UT, RT.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마그네틱 테스트, 그다음에 PT, MP, PT. 그래서 얘는 초음파 탐상, 울트라소닉, 초음파 탐상. 얘는 레이디에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방사선 투과. 네, 그다음에 얘는 마그네틱, 얘가 이제 자분 탐상. 얘는 피니츄레이션, 침투 탐상이 되겠죠. 뭐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반발경도법하고 초음파법에 대한 강도 시험을 얘기했어요. 반발경도는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4개 4x5, 3cm 간격으로 해서 4x5 이렇게 하죠. 4x5. 그래서 여기가 3cm 간격으로 해서 20개, 4, 5, 20, 20개를 때려가지고 강도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정이죠. 얘가 각도에 대한 보정 또는 습도에 대한 보정, 재령에 대한 보정. 재령이 얼마 안 됐으면은 얘가 강도가 안 나오겠죠. 재령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되고요. 28일 강도로. 28일이면 1, 28일보다 작으면은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강도에 대한 보정이나 이 보정 방법을 써서 강도를 추정한다는 거죠. 즉 반발력을 이용해서 강도를 추정한다. 자, 그다음에 초음파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전파 속도가 나오죠. 전파 속도. 아까 초음파에 대한 파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전자기 파를 얘기했지만 파의 속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도가 크면 파속이 빨라요. 근데 강도가 적으면 파속이 느리죠. 전파 속도가. 그래서 파속으로 뭘 알 수 있어요? 강도 추정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목적이나 절차나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도 향상 방안이에요. 자, 물어본 거는 반발 경도하고 초음파법 얘기했어요. 그럼 한번 반발 경도법 얘기해 볼까요?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반발 경도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현장에서 얘가 이 사람이 약간 신뢰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자격 오래 경험이 이제 부족해서 얘를 정확하게 위치 선정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굵은 골재가 노출된 표면에서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콘크리트 강도가 아니라 골재 강도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위치 선정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추정을 할 때는 위치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시험자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신뢰도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꺼낼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떤 얘기를 한다? 시험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저하 문제와 향상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항상 어떤 얘기를 꺼낸다? 실무.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질 경영의 3단계 활동. 이거는 뭐 제일 기본 문제라고 했죠. 우리 이제 품질 관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SQC, 우리가 statistical, 즉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적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 품질 관리,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품질 관리의 종류 대표적인 세 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막 비교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종합적 품질 관리는 얘가 대상이 뭐예요? 관리자가 대상이 되고 얘는 대상이 경영주가 대상이 되고 얘는 목표가 뭐예요? 시설물의 품질 관리라고 한다면 얘는 사용자의 어떤 고객 만족. 이게 더 큰 개념이다. 이거 맨날 비교한다고 비교표를 크게 쓰면 1페이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품질 경영과 품질 관리의 차이점 뭐 이런 거 쓸 수 있다. 그게 기본 아이템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품질 경영은 QM은 어떻게 외운다? QM은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파이 C. 자, Q 파이. 자, 품질 계획,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플랜. 그래서 품질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품질을 보증하는 활동을 해요. 즉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해서 검사를 해서 적부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개선을 한다고 했죠. 임프루먼트. 그래서 이 구체적인 활동을 세 개를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빗대서 설명하시면 되죠. 자, 품질 계획은 품질 관리 계획서, 품질 시험 계획서, 어떤 품질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계획은 뭐예요?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을 하고 품질 활동을 하는 거죠. 품질 시험 계획은 뭐예요? 레미콘이나 뭐 콘크리트나 거기에 품질 시험에 대한 시험 방법, 시험 빈도, 시험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짓는 거죠. 그 내용을 각각 쓰는 거예요. 품질 보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험을 하고 검사를 하고 적부 판정을 해서 부적합 보고서 내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품질 보증 활동이에요. 이거를 품질의 시설물에 대한 품질을 내가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품질 개선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원인 분석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은 뭐 레미콘을 타설하는 현장이라든지 아스콘을 공사하는 우리 포장 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에서 플랜드 체크 액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떤 얘기를 우리도 또 꺼낼 수도 있어요. 품질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를 꺼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스마트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얘기도 꺼낼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 문제죠. 요거는 요 세 개하고 차이점하고 각각의 활동 방안 플랜드 체크 액션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평가를 하자면 이번 시험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쉬우면은 내가 붙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가 어렵다고 내가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몇 명이 뽑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문제가 어려우면 많이 뽑기도 하고 문제가 쉬우면 적게 뽑기도 해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다음 문제를 볼까요? 예. 광고주물 비파기 시험의 종류. 이거 또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위에서 보시니까 시설물에 대한 비파기 시험 종류나 광고주물 비파기 시험의 종류나 얘는 콘크리트나 광고주물을 나누는 건데 얘는 광고주물만 따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래요. 이 시험 문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주물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용접부 결함에 대한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내부에서 우르과이 라운드 할 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UT, 울트라소닉, 초음파 탐상,
RT, 레디에이션, 방사선 투과, 그다음에 MT, 우리가 마그네틱 테스트, PT, 핀슈레이션 테스트. UT도 쉬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발진자하고 수진자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이 강판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파가 직접 파가 하나 오고 반사파가 하나 와요. 그래서 1번, 2번이 온다. 얘를 이제 기록지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록지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고 여기 파에 대한 파형이 있으면은 한번 파 이게 얘가 어떻게 하냐면 파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파형이. 자, 1번이 먼저 오고 2번이 먼저 온다. 이제 파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파에 대한 그 형태를 보면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온다. 파가 1번 파가 오고 2번 파가 온다. 직접 파가 오고 반사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균열이 생기거나 어떤 공극이 있다라고 친다면 파가 하나가 더 와요. 가운데. 요 3번 파가 온다. 얘가 뭐예요? 균열에 대한 깊이란 얘기죠. 공극에 대한 깊이. 그래서 그렇게 측정한다라는 시험 방법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시험법의 어떤 적용 범위. 이게 내부에서 외부에서 한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피트 같은 것은 외부예요. 그러니까 피트 같은 것들은 외부인데 우리가 블로월 같이 내부 공극은요. 그건 내부 탐사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험 범위, 즉 측정 범위가 나올 수 있죠. 블로월 크랙 같은 것들은 내부 탐사에 들어간다. 피트 같은 것이나 언더컷 같은 것은 외부 탐사에 들어간다. 크랙 같은 거요. 미세 크랙, 표면 크랙. 이런 것들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험시 유의사항 같은 것들은 여기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를 상세하게 쓰시면 돼요.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그 측정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에다가 열을 투과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강제가 이렇게 있는데 강제가 있는데 여기 단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원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전원을 한다. 이제 이게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단면 결손이 났어요. 크랙이 나거나 공극 안에 내부에 균열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저항치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발열이 생겨요. 열이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전류가 통하기가 어려우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딱 찍으면 여기가 뻘겋게 나오고 여기 퍼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법을 써요? 열화상 카메라나 어떤 3차원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을 써서 결함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됐다? 어떤 물리량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인데 얘를 정성적인 부분에서 그 분포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어떤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품질 향상 방안, 점검에 대한 어떤 신뢰도 향상 방안을 그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쓰는 것은 설비나 센서나 아니면 장비에 대한 어떤 검교정 또는 이제 시험 성적서에 대한 확인 이런 얘기를 쓰는 것도 기본이죠. 뭐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교시 한 2개 정도만 하고 끝낼까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흑의 종류에 따른 다짐 장비의 선정과 다짐 관리 방법.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죠. 흑의 종류를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요. 흑의 종류에 대한 다짐 특성을 먼저 해야 되죠. 사질토의 다짐 특성과 점성토의 다짐 특성을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역질토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질토는 어떤 다짐 장비를 쓰죠? 얘는 사질토는 면모 이상 구조고 배수가 잘 되니까 동적 다짐으로 큰 에너지로 다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점성토는 얘가 그 어떤 투수 개수가 작으니까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과도한 에너지를 때리면은 과잉간극 수압이 작용하면서 다짐 효율이 떨어지니까 정적 다짐으로 여러 번 나눠서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1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흑의 종류에 따른 다짐 특성, 면모 구조, 이산 구조, 투수 개수가 크다, 작다, 다짐에 대해서 큰 에너지로 적게 다진다. 횟수를 적게 다진다. 적은 에너지로 횟수를 만약에 다진다. 진동로를 쓴다. 정적 다짐기를 쓴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1페이지에 어떤 다짐 특성을 흑의 종류에 따른 다짐 특성을 얘기하고 다짐에 대한 장비 선정을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다짐에 대해서는 기판과 쓴다고 했어요. 기준, 판정, 관리. 자, 기준은 어떤 부분이 있죠? 아까 얘기했더니 또 나왔어요. 뭐죠? 받아들이 재료를 먼저 현장에 입고하기 전에 재료 시험이 있고요. 재료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짐할 때 시공 기준이 있어요. 자, 재료 기준은 아까 어떻게 했죠? 네, 뭐가 있었나요? 네, 맨 처음에 얘기하는 입경, 최대 입경에 대한 건 100,
그 다음에 CBR, 수정 CBR은 10, 그 다음에 PI는 10에서 110씩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공 기준이고요. 다짐 기준은 뭐예요? 1층 다짐의 두께가 23cm, 20cm. 그 다음에 다짐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얼마예요? 95%.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기준이에요. 기준. 판정은 어떻게 하죠?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이 있는데 공법 규정은 두께, 횟수, 속도가 있고요. 품질 규정은 강포 다상변 또는 강변 다포상, 강도, 변형량, 포화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품질 관리 기법 있죠? 현 상황 판단, 원인 분석, 현원이라고 하는데 현 상황 판단, 원인 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 발생에 되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얘는 특성 요인도, 요인도, 얘는 파레토 기법, 파레토도 뭐 이런 거 얘기 꺼내고요. 얘는 뭐 XR 관리도, 층별 관리도, 산표도 이런 거요. 층별 관리도, 산포도, 체크시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지능형 토금 관리, 다짐 관리 시스템 요걸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기술이에요. 이게 모든 기술사가 스마트 기술에 대한 부분에 요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 스마트 안전, 시공도 스마트 시공, 그다음에 스마트 품질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롤러가 있는데 여기다 롤러에다가 진동 가속도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진동 가속도계로 뭘 하냐면 가속도계로 다짐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짐도를 평가. 즉, 이 진동 특성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진폭이 크고 파의 주기가 짧으면은 탱탱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짐도가 높다. 두 번째는 진폭이 파 주기가 굉장히 길면서 진폭이 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진동 특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보시면 1번이 이 진동 특성이 다짐도가 높은 거예요. 탈탈탈 떨린다는 거죠. 강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 진동각 속도계를 대고 여기다 GPS 수신기를 대요. GPS 수신기. 그다음에 이제 GPS로 이제 해서 연결해서 위치를 특정하는 거예요. 위치 특정. 그다음에 얘에서 다짐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시각화 기술로 해서 이 도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구간을 나눠서 여기가 다짐도가 빨갛게 나오고 파랗게 나오고 색도 기술로 해서 얘는 95% 다짐도, 얘는 90% 다짐도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시공과 즉시에 품질에 대한 검수를 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적부 판정을 하면서 바로 재다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에 우리는 시험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 발췌 검사를 해요. 발췌 검사. 품질 시험에서는. 즉 어떤 위치나 빈도를 특정해서 거기서 다짐 관리를 한다는 거죠. 들밀도 시험이나 PBT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전수 검사 개념이에요. 아무리 얘가 넓다고 해도 이 구간이 넓다고 해도 바로 다짐 즉시 다짐도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짐 관리를 할 때 앞으로는 이런 발췌 아무리 넓은 검사를 해도 발췌 검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수 검사를 하는 이런 스마트 품질 관리 기법이 도입이 돼야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이해되세요? 콘크리트도 달나라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이런 시대에 옛날 얘기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개선 방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 지능형 토공에 대한 다짐 관리 시스템은 기본이 뭐냐면 시공 속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느려요. 시공 속도는 느리겠죠. 얘가 잘 다지니까. 근데 얘를 품질 검사를 한 다음에 재다짐을 하고 하는 이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검수랑 시공 완료 속도는 얘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적으로 뭐예요? 발췌 검사가 아니라 전수 검사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꺼내는 거죠. 자, 그 정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개념만 보겠습니다. 이건 적중 안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커플러, 우리가 얘기하면 철근에서 커플러 있죠. 커플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방향 인장이에요. 얘를 커플러를 한 다음에 당기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 즉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역학이라고 하죠. 응력 변형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철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쭉 탄성력을 갖다가 소성이 갖다가 얘가 변형 경화가 돼서 이렇게 해서 파단이 된다. 이게 이제 철근에 대한 어떤 응력 변형 곡선이에요. 근데 얘를 커플러로 연결하면 커플러 연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변형이 좀 있겠죠. 약간 변형이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항목이 생기면서 얘가 더 높아요. 얘가 125%로 높아야 된다 그 얘기죠.
얘가 뭐예요? 예, 이음부예요. 즉 커플러. 근데 이 커플러가 변형성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만큼 나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기겠죠. 변형이 더 크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만큼의 잔류 변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잔류 변형이. 이러면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일방향 인장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 커플러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인장 강도가 125% 이상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정적 내력은 뭐냐면 제하를 했다가 다시 제하는 로딩, 제거하는 건 리무빙. 그래서 얘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잔류 변형이 생기죠. 다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정적 내력을 보는 건데 얘는 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잔류 변형을 측정한다는 거죠. 즉 이 변형에 대한 특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일방향 인장은 결합력, 즉 우리가 얘기하는 연결부에서의 인장 강도를 보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정적 내력 시험은 뭐한다? 건전성, 즉 변형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는 거죠. 자,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판정 기준이나 빈도는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얘기를 한다? 신뢰도 향상하기 위한 어떤 품질 관리 방안이에요. 즉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설치를 했는데 철근이 여기 연결이 됐는데 연결부가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수직도를 맞춰야 된다. 직진성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철근을 보는데 철근에 이게 단면이 여기가 나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면이 여기가 수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재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깎여져 있어야 돼요. 즉 철근이, 강봉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 향상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죠. 품질에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내용을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런 방법이 시험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일방향 인장이나 정적 내력 요 정도죠. 고응력 반복 시험 정도나 여기까지 하지. 이런 데는 좀 시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적죠.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3-3부터는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쉬었다 연결하겠습니다.